자, 반갑습니다. LDT 리더십 쌤입니다. 우리가 항상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런두 티치 LDT 리더십 35강입니다. 35강 오늘 순서는 전에 18세기, 19세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리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들, 그분들 학습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알리바바, 중국 최대의 플랫폼 기업이죠. IT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를 창업한 잭 마윈입니다. 잭 마윈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을 때 지금 중국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알리바바가 망하지 않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망하든 안 망하든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 영향력이라든가 리더십 부분은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저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그 사회가 항상 그 관시 리더십, 그 관계 리더십을 얘기하는 관시로 흥해서 관시로 망했다는 것을 제가 31강의 그 우빙지엔, 우리 이름으로 오병감이죠. 한글식 한자를 한다면 그 우빙지엔의 사례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32강에서 후세옌, 호서랍이라는 상경이라는 책에 이제 소개됐던 그 후세옌 역시도 관시로 흥해서 또 관시로 망하는 그런 사례들을 함께 여러분과 이제 학습을 했었는데, 잭 마윈 역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결과들은 조금씩 다르지 않나 하는 게, 또 이제 공교롭게도 그 저장성에서 후세인이 그 사업을 하고 어린 때 그쪽으로 안휘성 출신인데 저장성에서 크고 자라고 그 토대를 마련했 그 저장성 같은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마 국내 언론이나 이제 여론에 나와 있는 게 마윈과 시진핑, 그리고 중국 사회에서 알리바바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엔트그룹이라는 그 금융 회사의 그 상장을 앞두고 지금 멈춤 상태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2020년 10월 24일 날 상해에서 그 금융 서밋에서 마윈이 했던 연설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이제 꼭지가 열려가지고 이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제 언론 보도는 많이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게 되면 잭 마윈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고, 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중국 전체를 이제 주무르고 있는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이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학습한다는 게, 리더십은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키우는, 이것이 바로 그 리더십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면서 나중에 그걸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그 마윈도 얘기했습니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중국의 비즈니스 문화라든가 중국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그 언론이나 이런 매거진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그런 뉴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중국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중국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마윈 하게 되면은 마윈의 그 명언들을 책으로도 내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명언을 듣는 정도 수준보다는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들을 타파해야 되는지를, 그런 혁신 리더십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먼저 이제 강한 참을성,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수용할 수 있는 거, 실패도 받아들이고 자기화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변화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윈이 많이 얘기를 했었죠. 또 하나, 항상 그 겨울을 준비하고 견디어라 하는 게, 우빙지엔이나 아니면 후세옌의 그 삶, 그리고 중국의 전통적인 그 기업가, 그리고 재물의 신, 그 부자들, 상신들의 활동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고 준비하는 바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게, 한두 번 실패한다고 죽지 않는다.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로 힘들다, 외부 환경으로 힘들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한두 번 실패한다고 절대 죽지 않아요. 실패의 연속은 곧 성공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항상 그 관건은 눈앞에 둔 그 곤경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한 꿈이라는 거. 마윈이 간직한 꿈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마윈이 그 고향 태어나고 이제 자란 곳이 바로 이 저장성입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휘상이라고 하든지 또는 유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자들, 인문 고전들을 학습하고 있고 그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상해에 갔을 때 한 1시간, 2시간 가까이, 2~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뭐 열차로 1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데 상하이에서 한 18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 느낌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항저우가 전통적인 고향이고 고대 때부터 시작된 그런 문화들이 기원전에 생겼던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긴 그 고대 운하가 있죠. 징항이라는 대운하가 있는데 한번 모양을 딱 보게 되면 이게 삼각지처럼 돼 있는데 우리 여의도 뭐 마포대교 같은 느낌 오잖아요. 그 여의도 같은 그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까지 이어졌는 거 하게 되면 베이징까지 한 4~5개 성을 거치고 1개 시를 거치고 강댐 운하를 지나는 게 한 4~5개 정도 되는데 그 거리가, 그 운하의 거리가 1797km인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신의주까지 해서 1100km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 가장 오래된 그 운하를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참을성, 인내심, 기다림, 만만디 이거를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거를 복원하는데 100년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복원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징항 같은 거를 복원 작업을 100년 동안 해왔거든요. 중국과 일본은 우리의 주변 국가이면서 항상 옛부터 같이 같은 선상에 있어 왔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놓여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학습하는 것은 과거의 그 사건이나 리더들의 그 성과나 특질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32강에 했던 후세연 그 사람을 중시하는 마케팅의 귀재라고 표현했는데 사람을 중심하고 팀을 중시하고 그런 그 인관시를 또 중시하는 게 잭마윈이 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여기 그 가게 되면 이 호서람이라고 하는 그 후세인의 이 초상 바로 그 지역이 저장성이자 항저우입니다. 그 마윈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저기 마윈이 있고 여동생이 있고 형도 있잖아요. 그 당시 1964년생이니까 뭐 지금에 활동하고 있는 그 우리 또래들 아니에요. 그 또래들이고 뭐 몇 년 차이가 저보다 후배입니다만은 이 사진의 표정을 봐보게 되면 상당히 명랑했다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상당히 그 깡다구가 좋아가지고 키가 작잖아요. 비쩍 마르고 했는데 좀 대차고 당당하고 뭐 싸움질도 많이 하고 맹모삼천을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 전학을 3번 정도 가고 중학교를 또 3번 떨어지고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 중에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이 당시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아버지가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소리 드라마를 했잖아요. 라디오 방송을 많이 해. 그런 걸 듣고 흉내를 많이 하고 또 무협지 광팬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외국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 연결되는 거 뭐 FKN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끔씩 잡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라디오 드라마가 이제 많이 그 야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흉내내고 따라하고 했던 것들이 상당히 컸는데 어린 때부터 그 동경하는 게 영어를 좋아하고 외국어를 좋아한 게 그 저장성의 그 서호 쪽 그 서쪽에 있었는데 그 고대 운하를 보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때 그 만났던 여기 보면 그 데이비드 몰리가 바로 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호주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쫓아가면서 그 외국 사람들 왔을 때 막 얘기도 하고 또래니까 한마디씩 던져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집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거와 다르다는 걸 느껴가지고 또 그때 이제 펜팔을 해가지고 편지를 주고받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80년도에 15살 때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82년도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 디어 데이비드 해가지고 나온 거 보게 되면 여기 뭐 항저우 is very beautiful and very famous in 뭐 our country 하는데 뭐 베리가 2번 들어가고 어설픈 영어로 펜팔을 주고받으면서 또 왔으면 좋겠다. 여기 날씨는 어떻다. 아주 단순하게 지금 우리 초등학교 정도의 영어 수준을 가지고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 교류를 해가지고 호주에도 가고 싶고 너도 놀러 와라 이래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 이름이 켄 몰리인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과 교류하는 중국애를 위해서 그 편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줄을 쳐가지고 영문법을 교정해주면서 주고받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최초로 해외 호주에 초청을 하는데 그때 비자 받기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데 영사관에 해외 나가려면 우리도 그랬지만 그 초청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초청장을 아버지가 다 그 데이비드 몰리 아버지 켄 몰리가 그걸 정리해가지고 4번 5번 하면서 실제로 초청을 해줬어요. 이게 85년도에 20살 때 초청을 해줬단 말이에요. 21살 때. 그때가 뭔가 하면 자기 대학에 이제 떨어져 있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호주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놀고 하면서 보냈는데 그러면서 그 관계를 맺은 게 나중에 이 2004년도에 데이비드 몰리가 죽어요. 그 소식을 접해 들고 이들이 나온 그 학교에 마윈과 몰리 그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그게 호주 뉴캐슬 대학이거든요. 호주 사상 최대 규모 얼마를 했는고 하게 되면은 2천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2천만 달러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260억 정도를 호주 대학에 그것도 그 친구가 죽어서 없는 거기에다가 그 마윈 몰리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기부 통큰 기부를 했다는 게 이 관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또 어린 때 영어를 해가지고 그 외국을 동경해가지고 항저우하고 상하이에 이제 제일 먼저 그 켄터키 생겨날 때 신입사원을 사원 모집을 하는데 정원이 24명이 지원을 했어요. 24명이 25명 모집에 24명을 지원했는데 합격자가 23명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볼품이었고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떨어졌고 그런 떨어지는 게 30번 가까이 계속 자기가 그 입사시험이나 이런 알바 이런 데서도 떨어지니까 잡일을 많이 했거든. 뭐 진금도 하고 뭐 델리바리 하는 것도 하고 이제 통역 잘하는 거는 통역이니까 이 통역하는 거에서 여행지에서 통역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30번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 중에 또 하나 그 지방 경찰 공무원이죠. 경찰관 모집이 5명 모집에서 5명이 했더니 다 합격이라고 보는데 그때도 떨어졌어요. 또 어린 때부터 무협지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다는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건 직접 자기가 강의회 때 했던 얘기인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 포레스트 검프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거 보면서 가장 큰 실패는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다면 성공한다는 거고,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2018년에 돌아가시는 거 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김용인데 진융이죠. 진융이 중국에서는 중국의 세익스피어로 이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웅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방불패라든가 이런 소호강호 이런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 것들이 나와서 조금 센 그런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소설로 하는데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중국의 섹스피어라 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작가고 독자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대하소설 그런 걸 전문으로 썼던 진융의 광팬이었고 서로 이제 교류도 많이 했고 이제 관계를 맺고 어린 때부터 깡다구가 좋았다는 것은 어린 때부터 이제 무술을 해가지고 소림사가 아니고 고수 수준이에요. 그래서 알리바바도 18라운가 알리바바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정할 정도로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무예하면서 운동하면서 자기의 약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든가 학습들을 철저히 했던 게 바로 이제 잭마윈입니다. 그 대학도 3번 떨어졌는데 이제 수학은 거의 빵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영어 이제 오로지 안 하는데 그 당시 그 항주 사범대학 그 전문대학이죠. 거기도 그 3번 삼수에서 떨어져 가지고 3번 만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들어갈 때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정원 미달로 입학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그때 캠퍼스 커플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장잉이라고 원래 CC 캠퍼스 커플인데 졸업하고 이제 혼인신고부터 하고 그런 조금 그 깡다구는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인터뷰나 잡지에서 그 여성관에 대해서 항상 그 여성들은 그 남성이 갖지 못하는 이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거는 그 자기보다 이제 가정을 우선하고 자기보다 남편을 우선하고 자기보다 자녀를 생각하는 그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상당히 그 포용력이 필요한 거다 해서 그 여성관에 대한 것도 자신이 이제 충분히 밝혔었고 또 누군가 이제 괘씸한 질문에서 어머니하고 그럼 와이프 중에 누가 우선이냐 했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해왔던 기간과 와이프가 나한테 했던 기간 봤더니 와이프가 더 많은 기간을 나에게 헌신했다 하는 거로 해서 그 점수를 매길 때 그런 그 여성에 대한 그리고 사실은 이 장잉은 알리바바를 만들 때 같은 창업 멤버고 동업자예요. 이게 두 분이서 결혼하고 나중에 그 두 분이 나온 모교에다가 그 2015년에 호주보다 이제 먼저 여기에다 180억을 기부했는데 이때 기부한 때가 뭔고 하게 되면 알리바바를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을 때 제일 먼저 기부했던 자기 모교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왜 이런 소리를 했지 이제 그걸 한번 타고 들어가 봤거든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된 게 새로운 사업을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사업을 중국에서 하려 해서 창업할 때 그리고 미국에 갔다 와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다 해서 막 열기에 가득 차가지고 얘기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자 얘기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때 들어줬던 사람들이 항저우 사범대 영문과 동기가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그 홈페이지 제작 사업을 했던 친구들, 후배들, 나머지들은 대체 이런 그 일을 할 때 뭐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하고 작은 비즈니스 얘기하면 돈을 별로 이제 벌지 못한다고 큰 걸 얘기하면 또 돈이 없다 얘기하고 새로운 걸 하자면 또 경험이 없다 얘기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게 되면 어렵고 힘들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라면 다단계라 얘기하고 다음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게 되면 자유가 없다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는 핑계들을 너무 많이 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가장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트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그랬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주머니를 열게 하라.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 틀려면 그들을 먼저 부자로 만들어라. 그게 결국 알리바바의 미션이고 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가 이제 영향을 받았던 그 무조건 달리는 그 톰 행스가 주연했던 포레스트 검프에도 그 시리즈로 인터넷에 나올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초콜릿 상자 내에 있는 초콜릿과 똑같다. 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국 선택과 결단이 인생을 좌지운다는 거. 인생의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자기가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오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죠. 그럼 어떻게 해서 잭마윈이 중국 최대의 그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기업을 이끌고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이슈를 만들고 이슈 메이커가 됐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고 하니까 알바를 하고 그리고 짐꾼도 하고 델리버리도 하고 뭐 어려운 일들 하고 또 이제 3년차 그 이삿짐 모델 이런 것들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면서 그 와중에도 그 영어학원 강사를 할 때 주급이 12달러 12,000원 정도 주급을 받고 그 창업을 하게 된 그 근극적인 계기가 그 지역의 일들이나
소문이 항저우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는 젊은이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외국인들 그 통역 가이드도 하고 여기 가서 얘기하고 그런 그 현장에 답이 있는 것들을 많이 학습했는데, 항저우시하고 미국이 항상 그 중국이 개방 이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본격적인 개방이 됐는데, 개방 이전에 미국에서 투자 회사들이 그 시에 와가지고 그 뭐 관시를 이용해서 했는데, 그 투자 분쟁들이 생겨났을 때 문서를 못 보니까 그런 분쟁 조정 통역사로 미국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미국을 데리고 갈 때 이제 시애틀에 갔는데, 가서 뭘 받는고 하게 되면 그 슈튜어트라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때 엑스티급이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차이나를 쳐봤는데 정보가 거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차이나가 안 나오니 중국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인터넷 검색 기능 도메인 이런 거에 이제 그때 눈을 뜨게 된 건데, 그러면 그 찡따오 맥주 하니까 비어 맥주를 했더니 뭐 일본 아사히도 나오고 뭐 독일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때 마음속으로 이걸 중국에 가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그 어설프게 도메인을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라는 도메인을 등록해가지고, 우리도 요즘은 이제 많이 없었는데 홈페이지 공사 중 해가지고 이걸 넣잖아요. 홈페이지를 도메인 등록해서 미국에서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com을 등록하고 거기에서 통역하고 관광, 자기 가이드 관광을 의뢰합니다 해서 그걸 딱 올렸어요. 그걸 올리고 메일을 딱 등록해서 올렸는데, 메일이 미국에 있을 때 세 통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들어오고 일본에서 들어오고 독일에서 이걸 딱 들어오는 걸 보고, 그때 생각했던 게 링크 연결, 4차 산업혁명의 연결을 딱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엔진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미국에서 등록했던 그 차이나 옐로우 페이지가 중국 황해라는 거, 중고 황해라는 그거를 시작해서 그 당시는 중국에서 뭔고 하게 되면은 하이보라는 통번역 전문 이런 그 벼룩시장에 이제 광고 내는 정도, 그 정도를 내서 하고 있는데, 인터넷 기업 하이보 네트워크를 중국에 와서 딱 시작했어요. 그때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자금 투자하라 얘기했는데, 한 달 이제 수입이 한 20만 원도 안 되고 30만 원 정도 임대료가 나가가지고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항상 거기에서 인터넷 연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중국 제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거를 연결해 주자 하는 걸로 시작된 게 알리바바입니다. 그래서 알리바바의 시작은 B2B거든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기업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를 시작하고, 그때 중국 정부의 일들을 어떤 거라면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던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이런 걸 시작해서 했는데,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하면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니까 제작을 하면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연결과 보더프리, 지금 얘기하는 그거를 그때 95년도 미국에서 보고 난 다음, 그 미국에서 봤을 때 그때는 이미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94년도에서 온라인 서점을 B2C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중국에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99년도에 알리바바를 이제 창업할 때부터 어떤 굵직굵직한 그런 거 이슈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95년도에 미국 가서 홈페이지 중고항해를 설립하고, 97년도에는 그 정부일, 중국이 이제 조금씩 개방되다 보니까 그 대외 경제연구소 이런데 경제무역부에서 그 웹사이트, 이 사이트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면서, 그때 관시들, 그 대정부 그 거버먼트 릴레이션이라든가 요런 길들을 많이 열어놨던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기록을 잘했고, 그때 97년도에 그런 일을 하고 안내를 하다 보니 스튜어트 연결도 있고 지방에서도 연결도 있는데, 중국 여행, 만리장성 중국에 여행을 들어온 한 그 대만 출신의 남자가 있었죠. 그 남자가 원래 대만계였는데 첫 중국 여행에 가이드를 맡게 됐는 게, 그게 바로 제리양. 제리양은 누군가 하게 되면 야후의 설립자를
통역 가이드 하면서 만나게 된다는 게, 그때부터 그 관시와 인생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그 IT 삼국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중국의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 3대 회사를 BAT, 바이두, 다음 알리바바, 다음 텐센트예요. 아마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이제 플랫폼,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인데, 그 바이두는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중국의 네이버예요. 검색 포탈, 검색 엔진이거든요. 그게 2000년 1월 1일 날 그 리엔흉이 만들었는데 68년생이에요. 다음에 알리바바, 그 B는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는 온라인 B2B 거래 플랫폼인데 지금 B2C까지 해서 타오바오를 만들면서 이제는 B2B, B2C, 다음 금융까지 확산돼 가고 있는데, 99년 4월 4일 얘네들이 그 쌍십자를 얘기하는 게 1월 1일, 4월 4일 그 마윈. 다음에 이제 텐센트는 인터넷 미디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회사가 이제 많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중국의 아마존이 바로 알리바바고, 이제 중국의 구글이 바이두라고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 사람이 보게 되면 창업한 게 98, 99, 2000년 그 1년에 하나씩 그 마와텅이 71년생이요. 마와텅이 지금 중국 최고의 갑부로 등극해 있죠. 그 위챗,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진 위챗이 바로 이 텐센트하고 미디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요런 AR, VR 이거 그 생태계가 바뀌고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큰 게 이제 텐센트거든요. 그 요 세 사람이 중국의 IT 삼국지를 지금 진행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중국의 문화라든가 중국의 비즈니스가 우리가 짝퉁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얼마나 그 거대한 프로젝트, 얼마나 그리고 지속 경영을 위해서 그들이 각각 분야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 일본도 학습이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고 뭐 미국도 필요하고 유럽도 다 필요한데, 우리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 일일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뭐 인도 포함해서 그 인구 소비자의 그 밀집도가 제일 높은 데가 중국 아니에요. 그래서 99년 4월 4일 날 알리바바가 창업할 때는 집에서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잭마가 뭐 훅수저 출신, 훅수저 아니에요. 훅수저 출신이 무슨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선물 받고 아파트 50평 아파트에 살 정도면 평범했던 집입니다. 그리고 전학을 3번 가고 재수 3수를 시킬 정도고 뭐 자기가 커서 했지만은 뭐 잘 사는 집안은 아니었지만 교육열이 있었던 부모였고, 또 하나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해 주면서 평범한 집안에서 창업한 거는 맞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는 웬만하면 성공하면 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 자본금 그 우리 돈으로 한 8,800만 원, 8, 9천만 원 되는 자본금을 18명이서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매일 집에서 미래 비전하고 설명하고 강의하고 설득하고 미팅하고 어드바이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초기에는 자금난으로 고생을 했죠. 또 하나는 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항저우 사범대 출신들, 그 대학 동기들하고 그 부부 커플들이 한 2-3상 있었거든요. 그때 비전을 설명할 때 항상 얘기했던 거, 자기의 꿈, 그때는 비전과 미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았을 때 얘기했던 게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거였어. 지금 우리 그 기업들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가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창업하는 데를 보게 되면 뭐 연결 중소기업을 돕고 제품을 팔아주고 이런 그 장터를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미 봐보세요. 95년도에 우리가 2000년도 이후에 이제 해왔던 거를 95년도에 중소기업 살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외 시장에 팔아주겠다, 그걸 내세웠거든요. 또 하나는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왜 하필 100년이지 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거 왜 100년이라고, 이거 오타인가? 아니면 잘못 얘기하고 누가 번역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겠다를 딱 찾아왔더니 창업이 1999년이에요. 그럼 1999년에서 102년 하게 되면 2101년이단 말이에요. 2101년 했더니 20세기, 21세기, 22세기 3세대에 걸쳐서 지속 경영을 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고 내가 많이 깜짝 놀랐어요. 다음에 이 중국의 기업이, 중국의 민간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전을 누가 뿅 갔나 6분 만에 뿅 가게 됐던 게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뱅크의 손정희가 비즈니스 모델 얘기 하나 없고 그냥 뭐라고 시부리는데 기억 남는 거는 다른 거 없고 중국 인구가 13, 14억인데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뭔고 하면 14학기가 팔린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는데 나는 세계 10대 기업을 만들 것이고 3세대는 지속 경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좋은 제품들, 좋은 소비자들과 연결시키는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그런 시장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 보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동의를 하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투자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쿠팡도 똑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다음에 뭐 알리바바. 그런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그 허점들을 파고들어서 그거를 보완 강화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거기에 있는 게 배송의 문제, 중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배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새벽 배송, 번개 배송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쿠팡을 누가 투자한 거예요? 그것도 마사요시 손이 투자하게 된 회사죠. 자, 여기에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마윈이 그 알리바바를 창업했는데 그거를 그 비즈니스 그 MBA식으로 이제 그걸 풀어놓으면 이제 코어 밸류 이건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다음 비전과 미션. 비전은 그 미래에 어떻게 그 최고 미래 목표나 이런 그 미래상을 얘기하는 거고, 미션은 우리가 그 두잉의 행동의 그 시각적 가치는 비전이고 행동적 가치는 미션이라고 항상 제가 비전 스쿨이나 이 과정에서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여기서 코어 밸류를 봐보세요. 코어 밸류는 핵심 가치거든요. 알리바바, 마윈이 생각하는 알리바바의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이에요. 변화도 있지만 환경을 수용하겠다는 거, 협력, 성실, 정직, 뭐 열정, 혁신. 혁신보다 변화 수용이 앞에 있으면 결국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 다 받아들이면서 내부적, 대국적 견제에서 대륙적 사고방식으로 변화하지 않겠나 하는 건 저희 내피셜입니다. 다음 비전이 중국과 세계가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 비전에 중국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을 나는 시진핑이 버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 20, 21, 22세기에 걸쳐는 102년 장수기업으로 우뚝 서는 거. 그 미션은 처음에 나와도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그 관시의 내용들을 한번 본다면 마윈, 제리양 그리고 마사요시 손이 이어지는 그 투자 인맥도가 97년도 좀 전에 그 만리장성에서 그 가이드를 하면서 만났는데, 틈만 나게 되면 외국인들하고 이 궁금한 거를 묻고 질문하고 자기 얘기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하면서 제리양을 만나면서 또 비전을 얘기했겠죠. 그걸 들으면서 제리양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후조펜이 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사요시 손과도 연결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중국에 있다 해서 연결시킵니다. 당신이 말했던 비전, 당신이 생각한 거, 당신이 목숨 걸고 이루려고 하는 게 중국의 잭마라는 친구가 똑같다 해서 그 연결을 해준 거예요. 둘이가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그 손정희는 후에서 자기 강의에서 난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딱 귀에 들어오는 것만 딱 얘기했더니, 그리고 6분 만에 됐다고 얘기하고 얼마면 됐다 한 거예요. 그래서 6천만, 4천만 그 달러를 딱 얘기했더니 잭마인이 놀래가지고 6분 만에 2천만 달러면 됐다. 2천만 달러를 투자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거 가장 빠른 시간에 이제 결정한 거라고 하는데, 그때 요거를 제가 만나식으로 하게 되면 얼마면 돼 이거 아니겠어요? 뭐 6천만, 뭐 2천만, 얼마면 돼? 자기가 2천만이면 됩니다. 2천만 달러 260억을 6분 만에 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중소기업을 돕고 세계 10대 기업에 만들고 3세기에 걸쳐 사업을 할 것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3세기에 102년 동안 그것을 할 것이다. 그 열정을 보면서 그 열정과 비전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큰 뜻을 품고 목숨 걸고 할 것 같은 의지가 돋보였다. 내가 마사요시 손 편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본 게 아니고 그의 비전을 샀을 뿐이다. 그 비전이 결국 14년 후에 2014년도 알리바바가 그 뉴욕
그 증권시장에 상장했잖아요. 그 당시 시가총액이 4,600억 달러, 3,000배 투자 수익을 램과 동시에 손정희가 일본 1등 부자로 등극을 해버리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표지 모델이 딱 되죠. 알리바바가 딱 하고 난 다음. 그래서 표지 모델이 되면서 글로벌, 이때부터 한국에도 알려진 거예요. 이때 이제 포브스나 이제 포춘 이런 잡지에 나오게 되면서, 아, 중국의 그 마윈이라는 친구가 그 당시는 중국 현지 최초로 포브스 잡지에 모델이 됐다 해서 이름을 알리게 된 게, 그래서 아마존을 벤치마킹하고 미국의 회사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을 뛰어넘는 것들을 결과를 만들려고 지금 하는 중이라고 본다는 게. 그래서 그럼 아마존과 왜 중국의 아마존을 알리바바라고 하고 있으면서 뭐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게 미션 차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마존은요 1994년대 B2C에서 뭔고 하면은 그 온라인 그 중고 책 서점 매점에서 그걸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뭔가면 우리는 다 판다 했어. 모든 제품을 다 파는데 단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지 않는다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파는 기업. 그리고 제프 베조스도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보다 휴지를 매일 사는 사람이 우리에겐 더 소중한 고객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는 5년 뒤에 99년도에 만들 때 B2C가 아니고 소비자가 아니고 소비자의 주머니를 턴 게 아니고 알리바바는 기업들을 도와준 거예요. 제품과 기업, 그럼 플랫폼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들을 했다.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쉽게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To make it easy. To do business anywhere.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게 맨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마존과 그 차이인데, 결국 중국 시장에 누가 들어올 때, 이베이가 들어올 때, 이베이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이베이는 그 당시 그 옥션, 지마켓, 우리나라 이제 그런 그 인터넷 경매 사이트였잖아요. 중국 시장을 진출하고 중국의 회사를 인수해서 들어온다 했을 때, 그걸 딱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B2C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 결정한 게 그게 타오바오예요. 타오바오를 B2C 이거를 뭐를 오픈합니다. 알리바바에서 B2B에서. 그럼 이베이는 B2C 다국적 상계로 인터넷 경매 사이트단 말이에요. 그 피에르 오미디아가 이게 그 이란 게거든요. 거기와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성공 전략으로 내세웠던 게, 마윈이 경쟁 전략은 딱 그거였어요. 수수료 없애버리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수수료 없애고, 또 이런 그 광고들을 무료로 만들어준 거예요. 회사들 광고를 무료로 해가지고 고객들, 거래처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다른 데서 하지 않았던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 채널을 오픈하는 게, 이게 지금의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데서 그런 걸 통째로 받아가지고 그런 그 소위 말하는 비판하는 소위라든가 안티들을 없애는 데 하자고 파괴적 혁신 아마존에서 했듯이, 판매한 사람은 구매자가 바로 연결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 채널의 중요성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중국 대륙에 있는 우리의 차이니스들이 저들 앞에 먹힐 수 있느냐. 이게 중체 서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몸체를 가지고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다는 후세인이 가졌던, 그 당시 재물의 신들이 가졌던 거를 그대로 해서 애국심 마케팅을 한 게 나는 그게 통했다고 봅니다. 왜? 중국의 시장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건데 그게 글로벌화 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 게, 플랫폼 기업들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싸움에가 우리가 뭔가 원정 경기가 아니고 홈그라운드다 하는 거예요. 악어가 바다에 나가면 상어 한 패 지지만 강에 들어오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케팅 전략으로 써서 애국심 마케팅. 애국심이요. 중국, 미국, 일본이 우리보다 더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마윈이 승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들이 생겨난 거죠. 그 문제의 해결책이 지금의 N2그룹까지 이어져 왔다는 게, B2C 몰을 생기니까 어떤 경우가 생겨나거든요. 배달 사고가, 배달의 문제가 딱 생기는 게, 중국에서는 그게 배달 사고가 엄청났어요. 또 사람들이 배달을 해서 가다 보게 되면 돈 받고 배달자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박스 안에 돌멩이를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그래 봤더니 돈부터 선불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뭐 한 300위안 정도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배달이 일주일 열흘 나중에 없어지고, 중국에 들어간 게 배달이 되니 안 되니 여러 가지 막, 아마 그 직구하시는 분들 많이 여러 가지들을 겪었을 거예요. 거치게 되면 이게 뭐 소멸되는 거를 뭐 다 정부 탓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배달에 문제가 있는 거를 배달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지불해 주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중국에서는 면세점에서도 뭐가 생겨나는 거 하게 되면 그 위조 지폐가 생겨나니까, 위조 지폐를 방지할 수 있는 거, 상거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뭔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찾을 수 있었던 게, 그리고 온라인 지급 플랫폼을 딱 만들면서 핀테크 산업, 그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가 됐던 것이죠. 중국에 가게 되면 우리 뉴스에도 많이 모바일 결제 천국 해가지고, 이게 핀테크거든요. 실질적인 모바일 천국이에요. 거지들도 뭐를 한다? QR 바코드로, 우리는 한물 갔다 오니 QR 바코드로 동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QR 코드 사랑이 중국에 어느 정도인 거면 뭐 버스킹 모바일 하는 것도 다 QR 코드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QR 코드를 도입하고, 스캔 투 페이, 이거 탁 스캔하게 되면 이거 지불하게 하는 거하고,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거래라는 것을 인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이 상하이 푸동으로 이제 지금은 그 본사를 옮겼습니다만은, 항저우에서 시작해가지고 2004년도에 이거를 출발했대요. 이거를 이제 출발하니까 중국의 고질적인 물류 배송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핀테크,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든가 SNS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꽃피우면서 이베이나 아마존이 못했던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우선 멈춤이 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주문을 할 때 알리바바의 닷컴에 들어가면 자기 가상 계좌에 그거 입금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가상 계좌에 입금시켜서 모바일 간편 결제가 지금은 아주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바로 결제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어디에다가 그 상품 제조 공장에다가 의뢰서를 넣게 되면, 제조 공장에서 상품 배송이 끝났다는 거 확인될 때 돈을 입금시키니까 사고가 없어지고 위조 지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빠르면 일주일 정도, 뭐 열흘 정도 일에 걸리는데, 그 가상 계좌의 돈을 알리바바에서 은행에다가 그걸 예치해 놓는 게, 그래서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 매출이라는 그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11월 11일 그 싱글데이에서 광군제 때 그 광군제 매출이 164조입니다. 164조. 그게 일주일이면 이자가 얼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연말에 되니까 은행에서 알리바바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코어 밸류가 뭐였습니다? 고객 중심. 그거를 캐시백을 누구에게? 고객에게 시켜주는 거예요. 고객에게 시켜주면서 그걸 시킬 때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채널에다가 제품 받았습니다. 그걸 딱 하면 띵동띵동 딱 하게 되면 그 이자 돈이 누구에게? 고객에게 딱 들어가게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게 이자가 7% 정도, 7, 8% 이제 된다거든요. 금융이자 캐시백을 시키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확증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상계좌에 돈을 넣기 시작하는 게 은행이자보다 더 낫다 하는 거 아니에요. 7, 8%게 되면. 지금 뭐 은행이자가 뭐 2%에서 요즘 올라가지고 한 4% 이래 되는데, 그래 넣으면서 그거를 뭐 즈마신용이라는 신용회사에서 그걸 등급을 매가지고 신용점수를 만들어낸 게, 그 신용점수를 만들어낸 걸 어디서? 벤치마킹 했습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신용 등급 점수 해가지고 자기 신용도를 조사하게 만드니까 담보 없이 대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IT, AI, 빅데이터 기반으로 뭐를 만들었다? N2그룹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그리고 소통하다 보니 생겨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결제 시스템 알리페이가 지금 10억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뭐 위챗 정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위챗은 어디서 만든 거면 텐센트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알리바바가 그 위챗의 그 회원 수가 더블을 넘어섰거든요. 알리바바가요,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39.1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도 이게 누락을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알리페이를 쓰려면 우리은행, 뭐 중국에 있는 우리은행이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주거래은행이 그 ICBC 중국 공상은행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또 하나은행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현대페이, 삼성페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결제 시스템, 이거를 가지고 뭘 대부까지 해주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N2그룹이 폭발력이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될지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신유통이라는 거 2016년도에 잭마인이 만들었는데, 이게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 타파 그 4차 산업 생존 전략 중 하나 아니에요. 보더프리라는 거. 그 보더프리를 하는데, 과거 유통은 그 온라인 그 소위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제품 다음 채널 다음 소비자, 이게 과거 유통의 우선순위였는데, 새로운 신유통은 소비자가 우선,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나중에 그 채널과 연결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친정리라는 그 복지몰 같은 것만 해도 이게 알리바바 복지몰이거든요. 다음 그 미쇼라는 게, 그 미쇼라는 데 들어가게 되면 옷을 자기가 입게 되면 AR, VR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가구를 자기 휴대폰에서 딱 찍어서 자기 집하고 배치하는 걸 다 볼 수 있게끔 AR, VR 가상 체험 세계들을 실제로 다 AR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 인식으로 들어가고 티몰 인식을 하고, 실제로 가게 되면 QR 바코드만 딱 찍어서, 여러분 혹시 그 한국의 여행자들 보게 되면, 가만히 보게 되면 멀찍놈은 이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전부 QR 바코드를 찍는 걸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QR 바코드를 찍게 되면 우린 공장 정보만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얘네들 이걸 찍어서 주문하고 온라인 앱 그 허마센성 앱으로 주문 가능하게 되면 3km 이내게 되면 무조건 30분 안에 배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저도 직접 그런 건 못 봤어요. 여기서 주문을 딱 했더니 제품이 있는 거 배송되니까 위에서 그 배송 컨베이어가 그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가서 가는 게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이런 그 샵들을 하나씩 그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QR 바코드 이래서 그 티몰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 뭐 1688.com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면 인식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짝퉁하고 중국제 이렇게 볼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 이들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팀을 운영하시는 분들, 글로벌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포드하고 협력하여서 중국에는요, 자동차 자판기가 있어요. 이 자동차 자판기를 제일 먼저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는 벤츠까지, 포드부터 벤츠까지 마세리티 30억짜리가 6분 안에 출고가 돼요. 그런데 여기 자판기가 있으면 가서 하나하나 딱 치고 하면 이거 보잖아요. 보고 난 다음 주차장에서 나오듯이 현장에서 출고해 나가는데, 즈마 신용 점수가 700점 이상 딱 되게 되면, 티몰 슈퍼 등급 아니면 1000점 이런 거 딱 되는 순간, 우수 회원들, 그 우수 회원제도는 어디에 우수 회원을 벤치마킹하고 하게 되면 아마존닷컴의 우수 회원들 벤치마킹을, 거기는 이제 무료 배송해 주는 거하고 회원비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그거를 풀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구매든 렌탈이든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트파이낸셜에서 이런 것들을 신용평가기관에서 담보 없이 한 200위안 정도 미만만 넣게 되게 되면, 나머지는 알리페이로 해가지고 그 즈마 신용 점수를 가지고 N2그룹에서 자동 할부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알리페이가 운영하면서 즈마 신용에서
일반 그 신용 등급을 중국 정부보다 앞서서 10억 명이 이걸 관리하는데, 중국은 법적으로 모든 빅데이터 관리를 정부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 전략의 핵심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몇십억짜리들을 뭐 제주도에 그 빌라 아파트 분양할 때 3억짜리 아파트를 뭐 몇 분 만에 홀딩 냈는데 그걸 일시불 3억 끊는 거 보고 그 은행 관계자가 이제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알리바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탈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을 만들어 놓은데, 이게 집단체제의 그룹인데 이 생태계를 딱 보게 되면 데이터하고 기술하고 팀,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이게 알리바바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운영체제를 이게 연동하면서 중국의 위안과 달러, 그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이런 것들을 오픈마켓, 그리고 생태계 구성해가지고 이런 생태계들을 직접적으로, 이건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제 오픈한 자료인데, 결국은 다른 데서 못한 것들을 어디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가지고 금융시장의 혁신을 꿈꿨던 게 마윈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꿈꾼 마윈이 지금 그 엔트그룹이거든요. 그 엔트그룹이 어디도 못한 거, 일본도 한국도 미국도 못한 거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증권시장하고 홍콩 증권시장을 동시상장을 신청해 놓고, 이때 중국의 그 엔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라인 청약자만 515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515만 명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하는 사람 인구보다도 난 많다고 봐요. 이게 이 엔트그룹이 상장만 되게 되면 새로운 억만장자가 60명 정도 나올 거라고 이제 추산을 했었죠. IPO 역사상 최대 규모 350억 달러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사진에 나온 게 이게 상하이 홍콩 이제 증시시장인데, 이게 지금 멈춘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과 이베이는 엄두를 못 내요. 이 금융그룹 상장. 왜 그런 거는 간단한 거죠. 금산 분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은 기업체가 금융을 못 갖게 금산 분리로 돼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못한 것들을 이 중체 서용으로 성장한 마윈이 새로운 금융그룹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2020년 10월 24일 와이탄 금융 서밋 연설에서 연설을 21분 30초 동안 했었죠. 그러니까 엔트그룹 예상 시총이 130조가 하락했으니까 1초당 빠진 게 1,008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밌는 말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초당 1,008억짜리 연설을 한 게 마윈이라고, 이게 마이너스 1,008억인데, 이게 민간 부분의 경쟁을 통해서 은행 개혁을 실제로 일어나게 할 것이다. 너무 앞서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또 이제 시진핑을 자극했던 말이, 중국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 수준이다. 왜냐하면 담보 없이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의 본질은 신용관리인데, 신용관리 아니고 담보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젠고 하면은, 그 전에도 이런 거 비판들을 했어요. 그 후세엔 이거 할 때. 그리고 좋은 혁신은 규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거에서 앞서가는 것 때문에 그때 이런 그 IPO가 이제 잠정 이제 중단이 되면서 5가지 항목에 대한 요구 사항을 했죠. 그 중에 항목 중 하나가, 제가 딱 물론 그 투명하게 하라는 거하고 또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난 틀리지만은 않다고 봐요. 뭔고 하면은 한 그 엔트그룹이 한 6조 정도 되는데, 그 대출, 신용대출로 나가 있는 게 한 300조가 넘거든요. 300~400조 이제 그래 되니까 그게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그 30~40 엄청난 그 차이의 부실, 이거 뱅크런을 할 수 있다. 그 뱅크런으로 망하게 된 게 호사람 후세인이 뱅크런으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충분히 중국 정부는 망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 빅데이터 기술이라는 게 나는 그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 이제 봐주는 거고, 중국 정부도 공유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서로가 이걸 잡는 건데, 여기에서 이 엔투그룹이 백기투항을 하는 것보다 마이니금이 진짜 무너지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2015년, 2010년부터 취해왔어요. 마인이 가는 행보에서 제동은 마인만 아니고 BAT에다가 뭐 바이두에도 했고 텐센트에도 했고 그런 제동을 가는데,
과징금만 3조 원을 물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기업의 그 예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물었고, 그 마윈이 그런 그 엔트그룹, 이 엔트가 이게 개미 아니에요. 개미그룹 그 10억 명이 이제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금융지주 회사를 설립하라 하는 게, 금융지수를 설립하게 되면 한 건 다 윈윈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를 나는 마윈이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이제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윈과 시진핑이 선택과 할 땐 윈윈 상생할까 해서 죽느냐 사느냐 앞에 시작했던 죽이느냐 살리느냐, 결국은 이런 학습을 딱 할 때 나는 수용할 것이다 보는 게, 앞에 얘기했던 알리바바의 핵심 가치를 보게 되면 고객 중심 변화 수요, 10억 명을 다 살리고, 그 10억 명에서 이루한 거는 6조 정도 자기 자본 1대1로 해가지고 대출하던 게 은행을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30조가 40조가 이제 넘어가고, 지방은행들이 포항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대출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뭐 자유저축은행이나 이런 게 망한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협력하고 그 변화를 수용할 것이다라는 건 핵심 코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세기에 걸친 장수기업으로 가려게 되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걸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핵심 가치 속에 답이 있다는 거고, 항상 리더십에서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 팀 비전을 함께 보면서 그게 일치하는가, 우선순위, 가치관을 보라는 것들이 수용과 협력의 길을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지주회사를 딱 등록하게 되면 엔투그룹은 정부 지원, 그리고 투자자와 중국 정부가 보장을 해주니까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글로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핀테크 회사를 가진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중국의 법안을 만들고 금융지주 회사로 등록하는 최초의 회사가 된다면 그 베너핏은 그보다 더 많은 거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뇌피셜이고, 늘 마윈이 했던 게 가장 힘들 때 나는 남들보다 1, 2초 정도 더 견딜 수 있다.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잔혹할 것이다. 내일은 더 잔혹하지만 모레는 아름답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모레까지 못 가고 내일 정도 죽어버린다는 게, 모레의 태양을 못 보기 때문인데, 내가 남보다 더 행운이 있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나는 남보다 의지력이 있다. 나는 남보다 인내력이 있다. 나는 남보다 확고한 꿈이 있다. 그런 신념화 작업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버텨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전부터 중국 그 비즈니스 스쿨을, 그 후판 대학을 만들었거든. 자기가 꿈꿨던 게, 자기 56세에 은퇴해서 교육 사업을 하고 강의를 하겠다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차세대 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창업자들, 창업 3년 이상 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일기 신입생을 그 뭐 창업 포털 사이트 뭐 요미왕이라든가 아니면 왕리펀이라든가 결혼정보 사이트 멤버십을 하는 그런 데들을 중심,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하는 회사를 포함해가지고 일기를 출범해가지고 대학을, 후판 대학을 설립해서 떠들고 나갔는데, 왜 교육부 허가도 받지 않는 대학을 만들었나 해가지고 철폐를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스쿨 철폐해가지고, 미국은 그런 것들이 대학 만들기가 아주 쉽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중국도 좀 쉬웠는데 더 힘들게 우리나라는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후판 창업 연구센터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팀 빌딩하고 팀 리더십 할 때 마윈이 팀을 중시한다고 자신의 반성문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뽑았던 직원들을 딱 봤더니 똑똑하다고 뽑은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딱 봤더니 남아있는 애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나가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천재를 필요하는 데가 아니고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데요. 그래서 팀워크를 중시하고 관시, 팀워크가 중시되려면 관시가 중요하거든요. 팀워크를 중시하고 관시를 중시하기 위해서 뛰어난 인재 역할보다 협동정신, 콜라보하는 거하고 책임감을 우선해서, 자기가 얘기할 때 그 서유기, 그 손오공형, 저팔계형, 삼장법사형, 사오정형 중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게, 손오공은 능력이 있으나 이제 실수가 많잖아요. 다음에 삼장법사는 능력은 없지만 집념이 강해. 따지고 보니 꼰대 형들 아니에요. 다음에 이 저팔계는 게으르지만 조금 유머 감각이 있고 즐겁게 해주는 게 좀 아이형의 사람들하고, 사오정은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오정형이 있는데, 가장 좋은 팀은 이 네 가지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갖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 팀들을 딱 봤더니
그 성공 전략이 과업에 대한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 아까 그 네 가지 능력에 대한 스킬과 역할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조직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그 등용하는 거하고, 중요한 건 외부 네트워킹 하는 거하고 이런 조정 능력들. 그러니까 이런 내부 네트워크와 조정 능력을 가지니까 내부, 외부, 중국과 해외, 그리고 중국의 내부, 그런 그 3R 그 릴레이션, 거버먼트 릴레이션, 인베스터 릴레이션, 다음에 퍼블릭 릴레이션에 대한 거, 그리고 자원의 확보와 정치적 관시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했던 그 알리바바 그 18인들이 이래 보게 되면, 지금 그 다이산이, 그 알리바바 법인 대표는 다이산이 됐거든요. 그 전에가 이제 장융이었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면 18인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쪽에 전문 영역은 없지만 팀워크로 서로 십시일반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거하고, 알리바마 그 로고가 저게 바뀌었다고 보게 되면, 저기가 이제 이 성희페이 저기 웃는 얼굴 있잖아요. 자기 얼굴 가지고 로고에다가 웃는 모습을 해서, 두 사람들이 그 뭐 순퉁하고 이제 펑레 이런 부부고, 각각의 18명들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거 지금 보게 되면, 이사회 위원장, 뭐 전업주부로 돼 있는 사람, 전업주부로 돼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누군가 하면 장이 자기 와이프예요. 그게 초기에 뭘 내놓은 거면 자기 멤버들 숙식 담당해 줬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뭐 부대표도 하고 하는데,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게 난 이게 진정한 팀워크가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화는 항상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을 미친놈이라고 얘기한다면, 얘 미쳤어라고 얘기한다면, 얘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성공이 멀지 않았다는 게 잭마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합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RDT 리더십 연구소 쌤이었습니다.